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내 보험 서류 좀 줘야겠어. 저는 그날 딱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30년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성실하게 모은 퇴직연금과 저축,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까지 6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새로운 결혼이었죠. 사별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 도윤 씨는 3살 연하였습니다. 정년 퇴직한 공무원이었고 저처럼 사별 후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딱 1년간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결혼을 했죠. 자식들도 축복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행복도 찾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결혼 열흘 만에 시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며느리, 내 보험 서류 좀 내놔야겠어. 가족이래 가족 이름이 필요하거든. 그날부터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집으로 시집 왔는지를, 그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뭐였는지를.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딱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도윤과 함께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죠.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한술 뜰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시댁에서는 새댁이니까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연세인데도 정정하셨어요. 목소리도 또렷했죠.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 시동생 도현과 그 와이프 미선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선은 저보다 1살 어렸어요. 50대 후반이었죠.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농담도 오가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저를 불렀어요. 남편 도윤은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시동생 부부도 각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안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씀이실까 궁금했죠. 우리 둘째 도연이가 말이야.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네, 들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금속 가공 공장을 한다고요.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자금 융통이 좀 필요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 보험 서류 좀 내줄 수 있겠어. 잠깐만 이름 빌려주면 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 서류요? 제 이름을 빌려달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죠. 아, 별거 아니야. 공장 보증 서는데 가족 명의가 필요하대.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형제 배우자 명에 있으면 금리가 낮아진다나 뭐라나. 저는 남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도윤 씨.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드려. 잠깐만 도와주면 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뭘 생각해? 가족인데. 그래도 이런 건 신중해야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요. 시집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 멋대로야.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시동생 미선이 슬쩍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냥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작년에 이름 빌려줬는데 별일 없었어요. 저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럼 왜 이번에는 또 제 이름이 필요한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선 씨도 하셨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미선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런 건 제대로 알고 해야죠. 시어머니가 차잔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알아볼 게 뭐가 있어? 가족 믿지도 못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야? 시집 온 지 열흘 만에 시댁 식구들 의심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험 서류 요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남편 도윤에게 슬쩍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에서 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였어요. 여보, 도현 씨 공장이 요즘 그렇게 어려워요? 도윤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 왜? 아니, 그냥 어머님이 보증 얘기를 하셔서요.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거 그냥 도와주면 돼. 가족인데. 근데 왜 하필 제 이름이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윤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당신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우리 가족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볼수록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김장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리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베란다 쪽에서 시동생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명의로 하면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 곧 서류 받을 거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수 명의라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보험 서류 받으면 바로 처리하면 돼. 금액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금액을 올린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왔어요. 김치를 현관 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켰어요.
보험 서류 보증 가족명의 대출 이런 검색어를 쳐봤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을 설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사기라는 것까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미 제 명의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황급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보험계약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 거치시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주민번호와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한 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 3건이고요. 그중 2건에서 대출이 진행 중이십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대출이요? 네. 한 달 전에 보험 계약 대출 2건이 실행됐습니다. 총 5천만 원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도 있고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그럼 혹시 본인 도용 의심이 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서명 진위 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 제 명의로 대출이 이미 실행됐다고요?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건넨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혼인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보험증권 사본까지 다 줬었어요. 그때였구나. 그때 제 서류를 가져갔구나.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나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제 명의가 필요했던 건가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제 보험으로 대출 받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5천만 원. 한 달 전에 실행됐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도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셔서 잠깐만 쓰고 바로 갚으려고. 제 동의도 없이요? 미안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내일 경찰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겠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도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건 처음이에요. 용서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가져온 옷가지와 책 몇 권뿐이었죠.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도윤이 문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나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비켜요. 여보. 비키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결국 비켜섰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요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62살. 재혼한 지 열흘.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재혼하면서도 제 집은 팔지 않았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6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여자는 항상 자기 집 한 채는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저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갔어요. 서명 진위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죠. 직원이 대출 신청서를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서명이 있는데요. 저는 서명을 자세히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가족 간 사기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기록 있고 서명 감정 받을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경찰서 다녀왔어요. 고소장 제출했고요. 뭐?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거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가족끼리 무슨 고소를 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를 속인 사람들이죠.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큰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혼한다고? 응. 그 집 사람들한테 사기당했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제대로 싸워야 해. 고마워, 서연아. 엄마,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남편 사별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과외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 정도에 무너질 제가 아니었죠. 며칠 뒤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거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정말이요? 네. 서명 위조, 무단 대출, 사기죄가 명확합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짰어요. 우선 형사 고소로 남편과 시동생을 압박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죠.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시댁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요. 어머님, 시동생분 공장이 이미 3년 전에 폐업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뭘 하는데요? 무직이에요. 그리고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시동생 도연은 사채에 손을 댔었어요. 3년 전 공장이 망한 뒤로 이자도 못 갚고 있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더군요. 현재 채무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이요? 네.
그리고 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처음부터 어머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험 대출 5천만 원으로도 부족했을 겁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보험 서류를 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 퇴직금, 저축, 아파트까지 다 뺏겼을지도 몰라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푼도 안 지고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이 필요했던 거죠. 1년간의 연애도 다정했던 말들도 프로포즈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거였죠. 저는 준비한 증거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험회사 대출 기록, 서명 감정 결과, 통화 녹음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형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고요.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 도윤과 시동생 도현도 경찰서에 불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도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시동생 도현은 오히려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였죠.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시댁에 큰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몰려왔대요. 시동생 도연이 빌린 3억 원의 이자를 못 갚자 채권자들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시어머니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했어요. 80 넘은 노인이 사채 빚에 허덕이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제 인생 따위는 관심도 없었죠.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법정에 나갔습니다. 도윤도 나왔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판사님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는 합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금액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1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데요. 정신적 고통은 또 얼마나 컸는데요. 1천만 원으로 무마하겠다는 건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사기 피해액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청구하겠다고요. 도윤 측 변호사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죠. 무단 대출 기록, 서명 위조 감정서, 시동생의 채무 내역까지 전부요. 판사님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도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이 집에 찾아왔어요. 반찬을 가득 들고 왔더군요. 엄마 밥 먹어. 제대로 안 먹는 거 티나. 서연이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잘 먹고 있어.
엄마 힘들지? 응. 힘들지. 근데 포기는 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혼자서 시댁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있었어요. 시동생 도연의 공장 폐업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건 3년 전이었어요. 부도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 사기 때문이었죠. 도현은 공장에 일부러 불을 질렀었어요. 보험금을 타내려고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고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죠. 오히려 형사 고발을 당할 뻔했는데 합의금을 주고 겨우 무마했다고 했어요. 그때 쓴 합의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80 넘은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아들 뒤치다꺼리를 한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손을 댔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집안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었고 도연은 그걸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남편은요? 남편은 사실 이 집안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월급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30년이 넘도록 통장을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죠. 남편은 용돈만 받아서 쓰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며 살던 사람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말대로 한 거죠. 제 돈을 노리라는 시어머니의 지시를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워했어요. 추가 증거로 충분하다고 했죠.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답지 않게 정정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죠. 판사님 앞에서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결혼 전 과정, 보험 서류 요구, 무단 대출 발견, 그리고 시댁에 숨겨진 빚까지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고개를 저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판사님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양쪽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됐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사기 피해액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1억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나눌 말이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판결이 확정된 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천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80 넘어서 평생 살던 집을 잃은 거죠. 시동생 도연은 사채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야 했고 동생은 도망갔고 저한테는 빚까지 졌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한 달쯤 뒤에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읽어보니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은 편지 몇 장으로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계속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거든요. 판결금 8천만 원을 받고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보험 대출 5천만 원을 전부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제주도로 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시련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겼죠.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딸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좀 쉬었어? 응. 많이 쉬었어.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주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이었죠. 그분도 저처럼 정년 퇴직 후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재혼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했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재혼했다가 큰 낭패를 봤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더군요. 세상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씩씩하시니 대단하세요.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죠. 무너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자기 몫을 지켜야 한다는 것. 누구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5살입니다. 여전히 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가끔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손주들은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고 자유로워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재산 보호 강연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면 안 돼요. 청중석에는 60대, 70대 여성분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도 62살에 재혼했다가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강연장이 술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제 권리를 찾아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아들한테 통장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호구는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꾸준히 강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회관, 주민센터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식한테 빼앗긴 집을 되찾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사기 결혼을 미리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편 옛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혼자서 쪽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시동생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대요. 남편은 일용직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1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대가죠. 동정심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열흘 만에 시어머니가 요구한 보험 서류.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호구가 아닙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해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증거만 확실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62살의 나이에 법정에 섰어요. 떨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62살 재혼 사기, 그리고 법정에 섰나예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어요. 제 강연을 들은 편집자분이 연락을 주셨죠.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부끄러워할 건 저를 속인 사람들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요즘 매일 2-3시간씩 원고를 씁니다. 제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법적 대응 방법도 정리하고 있어요. 시니어 여성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요. 출판사에서는 내년 봄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